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전의 이진우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승전의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생생법률쇼에서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법률방송 첫 출연인데요. 이렇게 좋은 방송에 참여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입니다. 저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소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차량을 몰다 사고가 났어요. 외도 현장을 덮쳤어요. 동료의 실수로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맨발 걷기 구역에서 유리를 밟았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돼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며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입니다. 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뭔가요? 네,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는 법률 용어가 있죠. 바로 고소와 고발인데요. 흔히들 사용하지만 자주 헷갈리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고소와 고발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고 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고소와 고발의 뜻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네, 고소와 고발은 모두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 등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은 사건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고발은 불법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제3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사건과 관련 있는 고소권자, 즉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사망한 피해자 유족 등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고발은 사건과 관련 있는 제3자라도 범죄 사실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이 도난사고와 같은 피해 신고는 단순히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칠 뿐이라서 범인에 대한 처벌 의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고발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피해 신고만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보통 피해자한테 범인을 잡게 되면은 처벌할 의사가 있느냐 고소 의사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네, 이 처벌을 구하는 주체가 확연히 다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고소와 고발이 가능한 사람은 누군가요? 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권자라고 하고요. 고소권자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네. 이때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 등과 같이 제한 능력자의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가 고소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하기 전에 범죄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면 피해자의 가족이라도 사후에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고소와 달리 고발은 꼭 피해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간에 관심을 끄는 사건이 있었을 때 뉴스를 보시면은 시민단체 등이 이제 고발장을 접수하는 장면들 보시잖아요. 그런 걸 보듯이 피해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범죄 혐의가 있다면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발은 누구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특성상 대리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곤 하는데요. 그럼 고소 또는 고발을 하는 즉시 수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물론 수사기관은 반드시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수사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인지수사라는 단어로 알고 있지만 범죄를 인지한다면은 수사기관이 이제 직권으로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이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고소나 고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다만 고소는 이 피의자 측에서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적어도 시간과 장소, 방법을 적시해서 어떠한 사실관계로 범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 이제 고소이고요. 고발 같은 경우는 내가 경험자가 고발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그 범죄 사실을 이제 알게 되거나 목격한 것만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으로 특정한 범죄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 자체에 대해서 그 혐의가 있다고 하면은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조속하게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하기를 바란다면은 고소든 고발이든 모두 범죄 사실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하고 관련된 자료,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를 해가지고 그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것이 좋겠죠. 네. 간혹 가족 간에도 고소나 고발이 가능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부모 또는 형제 자매를 상대로 고소 고발이 가능한가요? 네, 고소와 고발은 모두 그 대상자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직계 존속,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은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못하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이제 자식은 부모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요. 이처럼 직계 존속에 대한 고소나 고발을 제한하는 이유는 부모와 자식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고 가족 간의 화목과 가정의 평화를 도모해서 가족제도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현재 시대에 안 맞는다는 게 말이 많아서 이제 헌법재판소에도 많이 이제 위헌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는데 2011년도에는 이제 합헌으로 결정이 나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때 이제 헌재 결정문에는 이제 가족 붕괴를 방지한다거나 전통 효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전통 윤리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아직까지는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원에서 이제 권리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유지하는 게 좀 합당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직계 존속에 대한 고소가 아까 합헌의 이유 중에이기도 한데요. 직계 존속에 대한 고소나 고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신고나 제보를 통해서 그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 사안이 중대하다면은 수사기관이 고소나 고발은 각하한다고 하더라도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지침이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직계존속의 범죄로서 오히려 더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 성폭력처벌법 같은 특례법에서 예외조항, 고소 제한의 예외조항을 두어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는 예외이군요. 네. 네. 근데 고소나 고발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막상 뭐부터 해야 할지 약간 막연하긴 하거든요. 만약 경찰서에 가면 알아서 좀 진행이 되는 걸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범죄 사실을 알리고 또 그 범인에 대한 처벌 사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알려야 되는데 이 고소나 고발은 서면으로도 할 수가 있고 구두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구두로 고소나 고발했을 때는 수사기관에 이제 가서 조서를 작성해가지고 그 취지를 이제 서류로 작성해야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제 보통은 이제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작성해서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을 하는데요. 범죄 행위지나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다가 접수를 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네. 그럼 고소장 또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고소나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은 일단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은 연루된 사람을 수사기관에 소환해서 사건에 대한 경위를 물어보고 이걸 조서와 같은 문서로 남기게 됩니다. 고발 같은 경우는 고발장이 접수되면은 사법당국에서 이 사건이 범죄 사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수사가 개시가 된 다음에 관계자에게 이제 수사기관으로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을 소환 조사를 해서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이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이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가 좀 인정되고 어느 정도 명확하고 범죄가 중대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경우, 그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아서 수사기관은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후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가끔 뉴스에도 나오는데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구속이 결정이 되면은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은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서 수감된 상태에서 이제 이후 조사나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이렇게 수사가 이어질 텐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면은 검찰은 다시 한번 이제 범죄 혐의와 처벌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 결정을 내리고 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고소나 고발은 고소권자와 고발권자가 원하면 언제든 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특정한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범죄를 친고죄라고 부릅니다. 친고죄에 대해서는 고소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네.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6개월. 안에 고소를 제기해야 되고요. 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강력 사유, 범인을 알지 못했다거나 그때 나이가 너무 어렸다거나 뭐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에서 인정이 되는데 이런 불강력 사유가 있다면은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반면에 고발은 기간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고소나 고발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고소는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이지 고소를 해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를 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고발은 기본적으로 권리이지만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면서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고발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반면에 비친고죄의 고소나 고발은 취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비친고죄라고 하더라도 고소를 취소하고 재고소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한 번 취소했던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좀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미 무혐의가 나와서 무혐의가 나온 걸 다시 고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뭔가 시간을 두고 다시 고소할 것을 염두에 두고 고소 취소를 이제 고려하시기도 하는데요. 뭐 어느 경우라도 고소를 한 다음에 고소 취소할 때는 좀 신중하게 좀 실익도 따져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형사 절차에서 또 고소와 고발은 매우 중요한 개념인 만큼 서로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네, 제가 한 2월 달쯤 눈 많이 오는 날 폭설 중에 이제 제가 야간 근무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식자재 배송을 하다가 제가 이제 고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차가 한쪽이 원래 쉬었거든요. 한쪽이 원래 기울어진 차인데 네. 갑자기 휘청하면서 이제 눈길에 미끄러져갖고 이제 벽을 들이받아갖고 살이 떨어져 나간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그때 눈이 제설로 돼 있고 안 돼 있고 그런 데도 있는데 천천히 달렸는데 차가 이제 휘청하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미끄러져갖고 저는 브레이크를 순간적으로 밟아갖고 그냥 벽에 부딪혔는데 그게 이제 팔이 떨어져 나갔는데 이제 사업주는 저보고 이제 차값을 배송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배송 도중에 그런 이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난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려고
그리고 저기 전화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두 달 있다가 한 달 보름쯤 있다가 퇴직을 했는데 제가 퇴직금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업주는 저한테 뭐 금액 요청한 것도 없고 얼마를 달라 한 것도 없고 저도 아무런 동의나 합의 본 것도 없는데 이제 퇴직금을 볼모로 해갖고 저한테 이제 그 상담 그 요구하는 식으로 이제 얼마 줄 건지 그런 요구하는 식으로 지금 아직까지 퇴직금 18일째 되고 있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걸 배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회사 소유 법인 차량 운전 중에 사고가 났는데 회사 측에서 상담자분에게 책임을 다 묻고 계신 상황이고 또 퇴직금까지 주지 않은 상황이시군요. 네, 사연 네, 잘 그 차가 들었습니다. 45만 킬로 가까이 뛰었거든요. 그리고 네네. 원래 차가 다 밑 바닥에 부식이 돼갖고 또 한쪽이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회사 직원들도 그 차 폐차해야지 그걸 어떻게 끌고 다니냐 막 그랬는데 이제 거기다 이제 물건을 싣고 지금까지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날 눈길 대소주의보 때 그날 이제 사고가 난 거거든요. 네, 옆에 이진우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네네. 상담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유진우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상담자분께서 정말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많이 억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보통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 직원이 그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회사 차량이라면은 되게 이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을 텐데요. 보험 가입이 되어 있나요? 그 차는? 네, 자동차 종합보험 돼 있고 자차 보험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네, 그 보상 담당자하고 그때 전화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알아보려고 전화해보니까 그 보험을 접수했다가 나중에 한 일주일인가 지나서 그걸 취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취소를 했냐. 그 차값도 돼 있을 텐데 차값이 500 얼마가 잡혀 있고 폐차를 하려면 폐차도 받을 텐데 그랬더니 그렇게 않고 자체적으로 그냥 처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지? 뭐 할증이 법인차니까 차도 많고 여러 대 있으니까 할증이 붙는다고 네.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보험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궁금했던 것처럼 일단 보통 이제 회사 차량이라면 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네.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라면은 직원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좀 근데 이상하고. 그거 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험 처리를 할 경우에는 뭐 최소한 어느 정도 이게 그 자차라면은 이제 자기 부담금이 좀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할증이 붙어서 이제 보험료 인상이 되겠죠. 네. 이런 자기 부담금이나 이제 예상되는 보험료 인상분은 이제 회사의 손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금액도 아니라 보험 처리를 안 맡기고 이제 다 그걸 청구하신다는 거잖아요, 선생님한테. 그렇죠. 뭐 그 수리해갖고 아니 수리를 하면 수리가 더 많이 나오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카센터로 이제 레카해갖고 끌고 가는데 뭐 보관료라든가 견인비라든가 뭐 그런 부대 비용까지 저한테 다 요구를 하니까 네. 제가 너무 답답해갖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사가 보험 처리를 회피하고 회사 비용으로 이제 레카로 불러서 견인을 한다거나 뭐 수리를 한다거나 폐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제 그 사용자가 회사에서 이제 경영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한테 이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사 측에서 좀 잘못된 뭐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직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그 직원이 회사 차량을 이제 별도 목적으로 자기가 운행하거나 이런 경우인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원래 이제 야간에 근무를 하시고 당일도 이제 근무차 차를 운행하신 거잖아요. 예, 거래처 배송하다가 이제 가는 길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그 사고가 났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직원이 이제 별도로 운행한 게 아니라 회사의 그 운영 목적에 맞게 운전을 한 것이고 아까 또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눈이 내리는 이 눈길이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긴 했지만 네. 그래서 더 서행을 하셨고 안전운행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별도로 아니 이제 뭐 근데 저보고는 가속을 했다. 뭐 제가 네. 그때 정신이 너무 없어서 저도 왼쪽 다리 다쳤는데 네, 뭐 제가 그 레카 직원이나 그 온 사람한테 제가 그 7, 80% 달린 거가 제가 달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속도는 안 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도 정신이 없어갖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뭐 사업주가 뭐 레카 직원들한테 증인도 받아놨다. 뭐 가속해갖고 나보고 그렇게 사고 난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막 법적으로 한다고 막 저한테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럼 이제 당일 이제 뭐 이렇게 당일 바로 보험 접수는 안 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왔다거나 경찰에서 왔다거나 이런 건 없는 거네요.
조사는 안 하고 보험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보험회사 나와서 그 사고 난 거 보고 이제 저거 하고 갔거든요. 확인하고 갔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이제 예, 그 처음에는 보험사 보험 접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네네. 나중에 한 열흘 넘어서 한 2주 정도 좀 안 돼서 전화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나 해갖고 해보니까 보험 취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때 와서 이제 뭐 그 사고가 나가지고 차량이 이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보고 갔겠지만 교통사고가 왜 났는지에 대해서도 뭐 물어본다거나 본인들이 와가지고 뭐 메모해 갔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그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 직원이요? 네네. 아니 보험사 직원이 그런 걸 안 물어보고 네. 그냥 차량 파손된 거 이렇게 사고 난 거, 파손 부위만 보고. 예, 그런 것만 이제 확인하고 이제 네. 나중에 저기 보상하게 되면은 이제 뭐 그래서 제가 여기 자차보험 들어있냐, 여기 자차보험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러면 이제 뭐 회사에서 자차보험 종합보험 다 들어있으니까 저는 그걸로 다 처리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하나도 안 하고 접수를 취소하고 저한테 이제 네. 차값을 네네. 배상하라는 식으로 지금 제가 퇴직금도 못 받고 있는데 그걸 볼모로 해갖고 지금 이러고 있어갖고 제가 지금 너무 난감해갖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퇴직하신 지 18일이 넘었는데 네네. 여전히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고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약간 속된 말로 이제 뭐 이렇게 흥정하듯이 뭐 네, 깎아준다거나 퇴직금에서 아마 제하고 얼마를 줄 거냐 공정을 그런 주겠다. 식으로 저한테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동의도 하지도 않았고 얼마를 주겠다 그런 제시도 안 했고 아무 네. 저게도 없었거든요 지금. 일단은 그쪽에서도 뭐 얼마를 달라 뭐 그런 얘기도 없었고요 아직. 그냥 그 교통사고를 빌미로 해서 뭔가 네네. 약간 소위 말해서 이제 갑질처럼 이제 너가 뭐 이렇게 뭐 요청을 해라. 나는 뭐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네가 여기서 책임을 져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퇴직금도 미루고 있고 압박을 하는 형식이네요. 네. 일단은 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은 사용자와 이제 그 퇴직금을 나중에 주는 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동의하시거나 합의하신 적은 없으시죠? 그런 거 없죠. 저는 네. 당장 급한데 퇴직금을 빨리 받아야 네. 되는데. 퇴직하면은 이제 퇴직한 이후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그러니까 퇴직한 이후로 14일 내에 퇴직금을 네, 지급해야 예. 되는데 알고 계시죠? 근데 네. 이 퇴직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네. 진정하셨으니까 또 뭐 이야기도 들으시고 찾아보셨겠지만 현재 자동차 사고를 핑계로 퇴직금을 주고 있지 않은데 퇴직금에서 본인이 임의로 차량 수리비나 이런 거를 이제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제하겠다라고 이제 으름장을 놓는다거나 뭐 그거와 이제 동시 이렇게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주지 않는 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제 임금 지불에 대한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입니다. 네. 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제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이 있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어떠한 금원도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특별히 법령에서 뭐 세금이나 뭐 사대보험 관련해 가지고 일부 공제를 한다거나 단체 협약으로 노동조합에서 이제 조합비를 공제한다거나 이런 건 있겠지만 퇴직금에서 절대로 사용자가 임의로 어떠한 항목을 상계하거나 공제하는 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근로감독관한테 조사는 받으셨나요? 아니 접수는 했는데 지금 네. 접수는 된 상태인데 이제 좀 기일이 걸린다 그래서 한 네, 다음 아무래도 주쯤. 뭐 민원이 또 많이 들어가고 진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번을 나눠가지고 할 텐데 네. 가서 이제 그 전문적으로 이제 그 노동자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근로감독관하고도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게 좋거든요. 예. 저는 미리 준비해 가실 거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교통사고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경찰도 안 왔고 보험사에서도 별로 이렇게 사고 원인을 조사 안 했는데 네. 이게 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만약에 그 사업주가 이 선생님의 어떤 상담자분의 어떤 과실로 인해서 그 회사 재산인 차량이 이제 손괴가 되었다고 이제 주장을 한다면은 그럼 그분이 입증할 부분이고 본인이 교통사고 관련해 가지고 전혀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기왕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지금 회사를 퇴직하신 상태인데 당시에 이제 교통사고 직후에 어떤 사진이나 뭐 영상 같은 거 찍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 그 사고 나갖고 이제 뭐 탑이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라든가 네. 뭐 그런 건 사진 몇 장을 제가 찍어놨습니다. 네. 일단 어떤 자료든지 간에 어디서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네. 필요하고요. 또 네. 회사는 이거는 뭐 회사도 작업을 나가시거나 근무를 나가시면 일지를 쓰시나요? 다 체크를 하시고. 아니 일지 같은 거는 뭐 출근 일지 같은 건 안 쓰는데 일단은 뭐 저희가- 업무상 사고였다는 거는 이제 뭐 상대방도 부인하는 건 아니니까 어떤 그 예, 부분은 예. 뭐 하지 않겠지만
일단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오셨고 네. 이렇게 어떤 자료가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본인이 보시기에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모든 관계는 다 한번 이렇게 손으로가 됐든 뭐 컴퓨터가 됐든 한번 적어서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시고요. 네네. 억울한 부분들이든 그리고 조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든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 놓으셔서 근로감독관하고 조사를 받으면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지금 그래서 웬만한 거는 네, 서류 제가 알아보고 준비를 네, 네, 네. 해놨거든요. 왜냐면은 이 조사관한테 이제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면은 조사관이 이제 누구 편을 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선생님께서 명백하게 퇴직금을 지금 못 받고 계시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별개입니다. 그건 나중에 그분이 알아서 할 부분이고 사업주가 예, 예. 퇴직금을 못 받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분명히 체불임금, 체불퇴직금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돈을 주라고 지급 지시를 내릴 겁니다. 네. 그러면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은 회사에 과태료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선생님께서 이제 그 근로감독관이나 고용노동부에다가 이제 그 사업주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면은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로 이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처벌을 받았을 때는 이제 노동자, 근로자와 이제 합의를 보면은 이 처벌을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고 나서야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퇴직금을 끝까지 배짱으로 안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억울하지만 또 민사소송으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네. 일단은 근로감독관한테 이제 자료를 주고 구두로 이제 사실관계 진술하고 억울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일단 명시적으로는 지금 임의적으로 사업주가 억지를 부리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준비를 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조사를 받으시고 최대한 빨리 이제 고용노동청에서 이제 그 수사 결과를 받으시면은 아마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퇴직금을 뒤늦게라도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급 지시가 나오기 전이라도 이제 사업주도 이제 노동청에 가서 소환돼 가지고 그 부르면 가서 조사를 받거든요. 그 예. 과정에서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민사소송까지는 안 가야겠지만 민사소송 가게 되면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수사보고서, 의견서, 기타 자료들이 다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쓰일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네. 최대한 고용노동청에서 조사 그 진정과 관련된 조사를 충실하게 받으시는 게 차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사업주가 지금 막무가내로 억지를 쓰고 있긴 하지만 이 법조문을 제시를 해가지고 네. 법조문을 제시를 해가지고 이제 이 근로기준법 제 43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임금을 공제를 하는 거는 이제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도 14일 내에 줘야 되고 아마 사업주가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명시적으로 이런 부분 이야기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번 또 합의를 보신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시간적으로 그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네.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네, 전에 말씀해 드렸는데 그 회사 배송 일을 하다가 네네, 그 논길에 어쩔 수 없이 그 미끄러져 사고가 이제 그렇게 돼갖고 차가 파손됐는데 네. 그거 어떻게 제가 그 사람이 따로 뭐 법적으로 한다고 해갖고 제가 어떻게 뭐 배상을 그걸 네. 해야 되는 건지 아니요, 그 제가 아까 거의 말씀, 폐차 직전인 차였거든요. 45만 킬로 정도 뛰었고 네. 차가 노후가 됐고 부식이 됐고 그걸 이제 제가 물건을 싣고 배송하다가 논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난 건데 이제 저한테 아까 말씀드린 거 마냥 네. 저한테 차값을 받으려고 퇴직금을 담보로 해갖고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뭐 따로 뭐 법적으로 저한테 배상을 이 차값을 어떻게 받겠다 해갖고 그걸 진짜 할 수가 있는 건지. 일단은 아까 말했던 퇴직금은 이제 선생님 그 상담자분의 권리이시고요. 네. 그 차량 사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차량 파손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거는 그분이 주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어떤 고의나 중과실로 운전을 하면서 차량을 파손시켰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12대 중과실과 같은 어떤 뭐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다거나 눈길에 과속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걸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될 텐데 입증하지 않고 그 손해배상액을 그 하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보험 처리를 일부러 하지 않고 이렇게 억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사장인 그 사업주가 이제 입증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그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일단은 선생님께서는 정당히 받아야 될 퇴직금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상담자분 다리도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좀 몸은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이제 다 나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억울하고 많이 속상하신 상황일 것 같은데 변호사님 조언 참고하셔서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네. 이 상담자분께서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상대방이 이거는 복잡한 부분도 아니거든요. 네.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부분이라서 갑질 아닌가요? 네, 갑질이죠. 네,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저도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알면서도 이렇게 안 지키는 이게 사업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영세한 사업장도 있고 또 인간적인 관계가 엮여 있는 부분들, 이렇게 영세한 사업장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또 오래 일하는 사람한테 또 배신당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는 분도 많은데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최대한 버티다가 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노동청에서 줘라 하고 지시할 때까지, 그리고 뭐 안 주면은 이제 그 벌칙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이제 형사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합의를 봐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좀 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분들의 이제 핑계가 그거예요. 보면은 이제 그 직원이 평상시에 일을 열심히 안 했다. 그 직원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봤다. 물론 이제 제가 개개인의 어떤 그 회사 생활을 알 수는 없지만 법에서 정해진 거는 일단 지키고 나의 권리는 다른 방식으로 찾거나 다른 방식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께서 직접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으신 거죠? 근거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신 거죠? 네, 일단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사연을 듣고 교통사고 때문에도 분명히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퇴직금은 네. 당연히 받으실 거고. 네네. 본인은 교통사고에 관해서 어떤 과실도 없는데 사업주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억지로 너의 과실이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업주가 입증을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이제 방어하는 입장에서 나는 내가 과실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직원이 법인 차량을 타고 나서 사고가 나서 이제 책임을 지는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차량의 운행 목적, 자기가 사적인 용도로 차를 타거나 아니면 차를 타면서 고의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때는 이제 손해배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빗길에서 과속을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눈길에서. 죄송합니다. 네네. 눈길에서 과속을 네.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별다른 뭐 큰 법규 위반이 있었으면 경찰에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통법규 위반이 확인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과실까지 다 손해배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사소한 경미한 그 사고도 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까지 다 누군가의 탓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일어난 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 회사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는 것도 뭐 가끔가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고 났다고 해서 운전자한테 무조건 책임을 물리는 거는 말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뭐 당일 이제 눈길이기도 하고 별도로 원인 조사는 그때 당시에는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선생님께서 분명히 눈길에서 서행으로 운전하시고 이 차 자체가 45만 킬로를 탄 노후된 차량, 아까 말도 들어보니까 휠 하나가 휘어가지고 축이 좀 휜 것 같은데 이런 차를 타고 뭐 과속을 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 선생님의 말에 좀 더 진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올해로 결혼 8년 차가 되어가지만 제 결혼 생활은 늘 암흑이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성격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물론 안 된다는 건 알았지만 당시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이혼했다고 속이면서까지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그분 집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집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저를 미행했던 겁니다. 이후 저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망치를 들고 위협하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에서 퇴거 조치를 당했고 우리 부부는 각자 따로 살게 됐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이혼 소장을 제출했고 그 무렵 남편이 사는 오피스텔에 갔다가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어떤 여성과 입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했던 것처럼 상간녀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 역시 저에게 이혼을 청구했고 제가 만났던 분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 역시 상간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문득 몸싸움을 벌였던 게 상간소송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 외도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남편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증거로 사용될까요? 그분은 아직도 저를 이혼녀로 알고 있는데 이 상간소송의 위자료를 제가 대신 내게 되는 걸까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상담자분과 남편 사이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쌍방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상황인데 먼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이 파탄의 책임이 가중되기도 할까요? 먼저 외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파탄의 책임이 상담자분 일방에게만 있는 것은 일방에게만 있거나 책임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상담자분이 먼저 외도를 하셨지만 이후에 남편분도 망치로 위협하고 본인도 외도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부부는 혼인생활 중에 애정과 신뢰, 인내로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보호하고 혼인생활에 어떤 갈등이나 불화가 생기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분 역시 그러한 노력은 일절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위협과 본인도 외도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담자분이나 남편분이나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유책 배우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이제 따져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이 사실관계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에는 쌍방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보입니다. 네, 현재 서로 이혼을 청구했고 또 상간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혼 시에 이 부부간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혼 시 부부간 위자료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어느 일방에게만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일방에게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어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니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라라는 의미로 이제 청구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서로 이제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고 누구한테 네.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혼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고 서로 이제 이혼 반소해가지고 서로 이혼 청구가 들어가더라도 또 서로 위자료 청구를 하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위자료가 청구가 되기는 어렵고 만약 서로 위자료 청구를 하더라도 모두 기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상담자분이나 남편분 모두 이렇게 상간자 소송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은 이제 별개 소송입니다만은 이제 이혼과 상간자 소송이 같이 될 때는 이제 가정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병합 신청을 하면은 한 재판부에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이 병합돼서 이제 같은 재판부에서 동시에 함께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네. 이제 원피고가 이제 부부만 있는 게 아니라 상간자까지 이제 당사자로 이제 원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가 쌍방 모두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부정행위는 이제 배우자와 그 상대방 상간자랑 이제 함께한 그 공동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위자료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 다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렇게 병합해서 하는 경우는 많이 못 봤고요. 일단은 각자 이혼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이제 서로 인정이 안 될 여지가 높다고 보입니다. 네. 외도 현장을 급습할 당시에 남편분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좀 물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외도 현장을 급습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부정행위의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정법을 어기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네. 보통 이혼 소송 준비하시면서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이 경우에는 이제 문을 부순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될 것이고요. 이 상대방 남자의 이제 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들어간 것은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런 범법의 이제 사유가 그 배우자의 외도 부정행위 현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걸 호소한다면은 처벌 수위는 다른 경우보다 좀 낮을 수 있는데요.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남편이 망치로 위협을 가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형사 고소도 좀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그런 남편의 그 위협 행위는 불법 행위이자 이제 범죄입니다. 네. 현행법상 이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을 할 경우에는 이 특수협박죄가 인정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남편분이 망치로 위협을 하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담자분께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네, 이 상담자분이 걱정하시는 게 또 있습니다. 남편이 수집한 외도 사진과 동영상 때문인데요. 이 과연 상간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네, 외도 사진과 동영상은 이제 증거로 인정이 될 것이고 증거로 아마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사진과 동영상은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워낙 이제 그 두 사람의 긴밀한 관계가 보이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에서 이렇게 유력하고 주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설령 남편분이 이런 외도 사진과 동영상을 위법하게 수집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무조건 증거 능력이 없다. 네. 예.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이제 그렇게 떠올리면서 생각하는데, 네, 증거 능력이 아니군요. 없다고 보시는데요. 네, 위법한 수집 행위 자체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어도 별개로 그 증거가 거기서 그 체득한 어떤 그 자료들이 민사소송에서는 대부분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아, 증거 자체로 인정이 되는군요. 형사소송법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민사사건에서 증거를 채택하고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능력 인정이 될 것이고 이혼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이제 가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인정이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흔히 도감청, 이제 불법 검열로 이제 열람한 어떤 우편물이라든지 불법 도감청으로 그 취득한 증거, 그 녹음 파일 같이 이제 이런 증거들은 죄송합니다. 민사 형사소송을 막론하고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의하실 사항입니다. 이건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이 사연을 보면요. 상담자께서 유부녀라는 사실을 속이고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셨던 걸로 보입니다. 이 추후에 상대 남성이 이 부분을 좀 문제를 삼는다면 어떤 죄목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뭐 상대방한테 속아서 이제 교제를 한 경우라고 생각해서 뭐 사기라고 이제 편하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이게 법적으로 사기는 아니고요.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속인 것만으로 이제 어떤 죄목에 해당하거나 형사처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상대 남성분이 이제 이 상담자분께서 유부녀가라는 사실을 속인 것에 대해서 나의 인격권,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이 상담자분한테 이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기혼자인지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인지 아닌지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사유이기 때문에 네. 그걸 속여서 내가 어떤 성관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교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나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건 남녀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현재 남편분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상대 남성분이 유부녀인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좀 토로한다면 이 죄를 면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교제한 것이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건 아니고요.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간통죄는 2016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민사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합법이냐? 합법은 아니고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입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의 권리를 침해해서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여기서 남자분은 교제 당시에 그리고 교제하면서 이 여자분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속였기 때문에 유부녀라는 걸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남성분이 교제 당시에 이 상담자분이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면은 그 사실을 입증한다면은 남편의 위자료 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제 기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네. 상담자님도 상간자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셔야 될까요? 뭐 막연한데요. 어느 소송이나 마찬가지지만 주장과 있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상간자 소송 같은 경우에도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그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뭐 사진, 아까 말했지만 사진, 영상,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이런 메신저 또 혹은 배우자나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사실 확인서라든지 녹취 파일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이제 꼭 육체적인 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텐데요.
부정행위는 이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육체적 관계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남녀 관계로서 어떤 정서적인 유대 관계가 있고 어떤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부정행위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도 중요합니다. 그 내용과 정도가 어느 정도로 특정이 되고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에 따라서 위자료의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하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은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좀 명분이 서지 않는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혼 소송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상대방이 어떤 뭐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범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많이 배우자의 어떤 외도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네. 상간 소송을 할 때 상간녀와 몸싸움을 벌인 부분 때문에 혹여나 위자료가 감액되진 않을까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영향이 있을까요? 네, 상간녀와 몸싸움을 벌인 부분은 이제 형사적으로는 폭행이 될 텐데요. 이게 뭐 쌍방 폭행인지 일방 폭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부분은 상간녀와 이제 양자 간의 민사소송이나 별도의 합의로 이제 진행하는 것이지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 판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례적인 경미한 몸싸움이기 때문에 네.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뭐 이혼 소송의 어떤 변호사로서 이혼 소송을 대리도 몇 번 했기 때문에 네. 여러 사건과 사정이 되게 복잡하게 엮이고 또 여러 소송이 동시 진행이 되다 보면은 많이 괴롭고 난처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서 좀 길기도 하고요. 네. 긴 시간 동안 이제 소송 내내 이제 심적인 부담과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 다만 이제 이혼 소송은 뭐 제가 감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로 간의 부정행위를 확인한다거나 뭐 혼인 파탄의 유책 여부를 다투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이렇게 혼인 관계 일정 기간 유지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재산 분할이라든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이제 자녀 양육이라든지 더 엄밀히 이제 살펴봐가지고 합당하게 판단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차분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시고 또 주변의 도움이나 법률 전문가 상의해서 원만하게 소송 진행해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상간자 소송이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흔한가요? 제가 보고 들은 경우에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는 좀 못 봤습니다. 네. 네, 제가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이 상담자분이 이제 쌍방으로 지금 유책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전후 관계가 중요하진 않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혼인 관계라는 게 이렇게 긴 시간 이어오는 거잖아요. 네. 예, 이게 단순히 이례적인 뭐 선후 관계라든지 경중으로 이렇게 누가 잘못되고 누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혼할 때 보시면은 이제 서로가 서로한테 이런저런 이제 유책 사유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부정행위 같은 경우로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하면 그걸로 끝인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진실하게 이렇게 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혼인 관계 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제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좀 시간도 길고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상담자분도 변호사님 말씀대로 전문가와 함께 도움 얻으시면서 원만한 해결점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진우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수선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